전직 대법원장 양승태 씨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2019년 1월 11일의 일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그의 범죄 혐의는 40여 개라고 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부당한 인사 개입, 재판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건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이유를 묻자 전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법원에 한번 들렀다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고 했다. 연합뉴스와 뉴시스 2019년 1월 11일자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입장문 전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제 재임 기간 중에 일어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이토록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일로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서도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니 그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국민 여러분께 우리 법관들을 믿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언제나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법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봉직하고 있음을 굽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법률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저는 이를 믿습니다. 그분들의 잘못이 나중에라도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므로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는 오늘 조사 과정에서 기억나는 대로 가감없이 답변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편견이나 선입감이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조명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상황이 사법부 발전과 그를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기까지 입장문 전문입니다. 이 입장문 발표를 보면서 여러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수선한 분위기도 그렇지만 말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소란스럽고 또 방송을 하는 언론사와 방송사들의 그 태도도 입장문 발표하는 그 내용은 귀를 닫고 싶다. 이런 것이 아주 진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곳곳에 도로가 있죠. 그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는
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선은 항상 자동차의 그 가로 쪽 폭보다는 넓게 그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들은 그 폭 안에서 선을 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조금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편하게 운전을 하죠. 물론 이렇게 좌우로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바로 뒤따라가는 뒷차 운전자들은 욕을 마구 해대는 그런 일들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옆차선의 운전자들은 별로 불만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기들과 상관이 없으니까, 옆차선으로는 오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렇기는 하지만 이것을 이제 정치 상황이다, 혹은 각각의 그 통치기관이 그 정부를 운용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이 또 그렇게 편한 대로만 해서는 안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심하게 좌우로 요동치고 또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해서 욕을 많이 먹게 되면 좋지는 않지요. 정치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것이 국회도 그렇고 또 법원도 그렇고 집행정부인 정부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너무 욕을 많이 먹다 보면 결국 선거를 통해서 쫓아내지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의자를 빼앗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감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정치인은 이렇게 차선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거나 하면은 잘못하면 공무원의 의자를 뺏길 수 있다, 그렇기는 한데 어떤 경우에 감옥에 갈까? 그것은 기준이 분명합니다. 차선을 넘어갔을 때, 그럴 때인 것이죠. 차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그는 공무원의 의자를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공무원의 의자에 앉아있던 자연인 Y씨, 그가 피의자로서 신문을 받게 되고 그리고 피고인이 되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감옥에 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안전한 나라,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차선 안에 비록 있다, 차선 안에서 달리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단 1cm도 좌우로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런 겁니다. 물론 보수 우파만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러는 것이죠. 문재인 씨는 과거부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래서 뒤집어서 말하면 디테일에 있는 악마를 거의 숭배한다, 이런 식의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밀한 것에서 승부를 내는, 그래서 자신의 매번의 성과를 올리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첨예한 것을 계속 들여다보는 그런 타입이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깨알 같은 순혈주의, 그것을 표방하고 있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문재인이 있는 한 보수 우파는 완벽하지 않으면 감옥행이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흔히 레디양
이것은 그 영어 글자로는 빨갱이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이 말하는 그 빨갱이하고 좀 같은지 다른지 한데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 레디앙, 그 다음에 꼬뮤니스트, 집단주의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을 포함하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좌파들은 결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 차가 아니면 무조건 차선 넘은 거다. 도로 나가기가 두렵죠. 그런데 이렇게 이들이 이러한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지 못한 그런 보수 우파들은 지금도 차선을 넘지 않았다고 반박을 하면서 내가 차선을 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만 하면 저들이 그것을 수긍할 것이다. 이러한 아주 순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답은 있죠. 그 답은 이것입니다. 좌파 앞에 가서 좌파들이 차선 넘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단 하나 답이 있습니다. 이 차 너희 차야.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 이외의 답은 없습니다. 양승태 씨가 입장 발표를 할 때 바로 뒤에서 마이크로폰을 들고 외쳐대고 방송을 한다 하는 것을 가지고 말소리가 들리지 않게 떠들어대고, 그런데 그들도 배울 만큼 배웠고 먹고 살 만큼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난장판, 그 어수선함은, 그리고 그들의 눈빛, 거기에서는 정말 몇백 년 전 피와 시체를 갈구하고 그리고 눈빛을 번득이던 그런 군중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제2권에 나오는 대목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 밤이었다. 루이는 자신을 위해 복수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신부에게 유언장을 보여주었고 핍박받고 분열된 성직자들의 상태에 대해 물었다. 루이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부유한 전직 양조업자로 국민방위대의 총사령관이 된 상테르가 모두 북을 두드리고 모든 트럼펫을 불도록 검을 들어 올려서 이 불행한 군주의 목소리를 죽였다. 그러나 손이 묶이고 머리카락이 잘린 루이가 단두대에 오르는 것을 보았을 때 광장을 메우고 있던 부대의 반 이상이 마음에 연민을 느꼈고 공포에 소름이 돋았다고 단두대 바로 옆에 있었던 한 사람이 눈물 가득한 눈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이것이 프랑스 대혁명에서 루이 처형 장면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모든 것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인들은 오늘날까지 그들의 형사사법상의 관리들, 우리 같으면 검사나 판사나 경찰도 포함이 되겠죠.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도 국민의 사랑을 그렇게 영영 잃은 것이죠. 프랑스 대혁명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도 있습니다. 고용된 100여 명이 법의 역할을 대신했다. 타격대로 불리는 1천여 명이 주위를 둘러싸고 위협적인 언사를 토해냄으로써 소위
논의의 방향을 정했다. 사람들은 온 지역의 애국파들을 몰살했다. 봉기한 인민들은 부르주아들을 거처에서 끌어내 학살했다. 프랑스 대혁명, 그것은 역사서에 몇 줄 기록된 그것을 제외하면 그 당시의 현실로 돌아가 보면 그것은 야만이고 반문명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장면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재현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물론 그럴 것입니다. 좌파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유혈혁명을 일으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보수 우파는 어떨까? 첫째, 이 한반도의 역사에서 좌파가 등장한 것은 겨우 얼마 전의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좌파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그 뿌리를 과거로 계속 풀칠해서 덧붙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혁명을 지나서 심지어 임진왜란까지 올라가고 그런 짓을 하는데 그것은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아니 이 한반도에서 좌파는 심지어 북측 김정은 밑에 있는 빨갱이들도 좌파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보면 분명합니다. 그들은 자기 체제에 대해서 대단히 보수적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자기들이 보기에 남한 좌파를 고장난 인간들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인은 매우 민주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대단히 논리적이지는 않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는 한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 아주 이질적인 서양식 섞여 있는 순수하지 않은 이 서양식 좌파하고는 대단히 거리가 멉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서양식 좌파는 처음에는 좀 산뜻한 맛이 있습니다. 식초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죠. 새롭고 신선하고 꽤 괜찮아 보이고, 그런데 식초를 밥그릇에 흠뻑 부어서 한번 먹어보십시오. 음식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우리 한국인의 입맛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좌파, 그들이 주류가 되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은 비록 좌파 옷을 입고 좌파 노래를 부른다고 하더라도 한철입니다. 한철 제 흥에 겨워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죠. 뼛속까지 좌파는 정말 얼마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한반도 역사, 그리고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에서 좌파라고 하는 것은 부풀려진 영상에 불과하다. 그런데 한국의 보수 우파가 어떤 자들인가, 어떤 세력인가, 좋은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좌파들이 늘 성토하듯이 한국의 보수 우파는 폭력적이죠. 물론 그런데 평소에 그들이 폭력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는 싸움질도 안 하고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또 남을 괴롭히지도 않고, 그리고 좌파처럼 피해의식이나 소외된 자로서의 비애감이라든지 운명적인 열등의식,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보수우파,
이들은 굉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무력을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아마 좌파들은 이 본색을 알면 겁을 먹고 달아나겠죠. 수천 년을 이어온 한반도의 지배계급이 바로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인 겁니다. 물론 좌파들도 전쟁은 다 보수 우파가 일으켰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죠. 생각해보면 나는 이런 보수 우파들이 만일 지금처럼 저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끓듯이 그렇게 끓어오르는 기운이 하늘로 솟구쳐 올라오면, 그래서 유혈혁명 같은 것을 일으키면 정말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수 우파는 이미 진정이 충분히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짓을 하기 때문이지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보면서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러시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이죠. 현재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도로의 차선, 남의 차선에 금을 계속 밟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미 선을 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만일 정말 천년만년 그렇게 그가 원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면,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히틀러처럼 전 국민의 지지를 받는 강력한 독재의 성공을 하면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아리안족의 100% 지지를 받고 그 나머지를 다 없애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들 편, 그들을 남기고 반대편을 모두 처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모두 사실은 극단적인 이야기, 그런 것이고, 또 질서가 제때 회복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비극입니다. 어느 쪽이 되었든 가장 바람직한 일은 대한민국 헌법 시스템이, 법 질서가 정상 작동하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지금까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그리고 지금까지 차선을 넘어가서 저질렀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